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나이는 같아도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정도나 모양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죠.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크게 신경 쓰인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도 하실 텐데요. 오늘은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다양한 얼굴 주름의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에 나타나는 노화의 흔적, 주름.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지나치면 고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부위별로 다양한 주름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굴 주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네, 얼굴 주름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또 주름이 생기는 원인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중력이 작용하죠. 네. 그래서 피부가 중력에서 늘어나면서 생기는 늘어난 처진 주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표정을 지쳐 네. 표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생긴 또 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표정 주름이 있습니다. 또 주름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뭐 이마에 생기면 이마주름, 미간에 생기면 미간주름, 눈꼬리 주름, 뭐 팔자주름, 콧등주름 또 위치에 따라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주름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건조에 생기는 건조주름, 아니면 잔주름, 아니면 옅은 주름, 깊은 주름 네. 이게 정도에 따라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그 처진 주름이냐 표정 주름이냐가 중요하겠고, 또 주름의 정도, 뭐 옅은 주름이냐 깊은 주름이냐 이런 것들이 치료 관점에서는 중요하겠습니다. 네. 중력 때문에 생기는 처진 주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네, 처진 주름 치료는 우리 흔히 리프팅 한다고 하죠. 네. 리프팅은 처진 피부를 당겨서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걸 리프팅으로 표현하는데, 리프팅의 그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 실을 이용한 리프팅, 수술적 리프팅 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은 우리가 초음파나 고주파 아니면 레이저를 이용해서 우리 피부의 진피에, 아니면 진피 위쪽에, 진피 아래쪽에 있는 근막층에 강한 자극을 주어서 이 자극으로 인해서 우리 진피층이나 그 근막층 위에서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고, 네. 이렇게 생긴 콜라겐이 우리 모공도 수축시켜주고 잔주름도 개선시켜주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장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장비들이 그 초음파 원리를 이용한 울세라라든지, 아니면 고주파 원리를 이용한 서만지라든지, 아니면 레이저 원리를 이용한 프락스 레이저 같은 것들이 이런 장비에 속하겠습니다. 또 피디오라는 실에 특수한 돌기 모양을 만들어서 처진 피부를 팽팽히 당겨서 고정시켜주는 실 리프팅도 있고요. 네. 하지만 주름 치료의 뭐니 해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을 통해서 늘어난 피부와 근육을 당겨서 팽팽하게 고정시켜준 다음에 그다음에 남는 부분을 제거해주는 수술적 리프팅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름이 생기는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조금씩 다른데요. 이번에는 부위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마 주름은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나요? 네, 이마 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우리가 전두근이라고 표현하는 이마 근육이 있거든요. 네. 이 근육이 지나치게 발달한 분들이 주로 많이 생기죠. 예. 그래서 이 전두근의 기능을 없애는 것이 치료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쪽 귀에서 반대쪽까지 길게 머릿속으로 절개를 해서 네. 피부를 뒤집어서 안에 전두근을 눈으로 보면서 네. 이걸 절제를 했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혈도 많고 머릿속에 흉도 남고 감각도 둔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요즘에는 그런 방법을 하지 않고 머릿고 몇 군데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내서 내시경을 넣어서 우리가 불필요한 전두근을 절제하는 이런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더 간편한 방법은 역시 우리 보톡스죠. 수술로 절제하는 그 전두근을 절제하지 않고 그냥 보톡스를 넣어서 한 5, 6개월 동안 마비를 시키는, 그러면서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주름이 생기지 않는 이런 방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수술과의 차이점은, 수술은 그렇게 반영구적으로 유지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소 이제 시간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보톡스는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면서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반면에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눈가에 주름이 많은 분들은 이거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예, 눈가 주름을 우리 스마일 주름이라고 하죠. 네. 뭐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이라 스마일 주름이라고 하는데,
눈가 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이 눈 쪽 근육, 안윤근이라고 있습니다. 눈 둘레 근육이라고 표현하는데 눈 둘레 근육의 바깥쪽 부분이 지나치게 수축이 많이 되는 분들, 또 이쪽 피부가 얇은 분들, 이런 분들이 웃을 때 눈꼬리 주름이 많이 생기죠. 네.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 수술을 통해서 이 안윤근의 바깥쪽 부분을 이렇게 절제해서 방향수로 바꿔주는 그런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톡스가 나온 이후로는 그 수술 방법은 거의 많이 하지 않고 대부분 눈가 주름은 보톡스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눈가 주름은 스마일 주름을 하겠죠. 네. 보톡스를 주사해서 눈꼬리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주름은 생기지 않는데 네. 대신 또 스마일이 되지 않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웃는 표정을 표정, 지으면 그렇죠. 부자연스럽게 보이나요? 그렇죠. 웃는 표정이 잘 나오질 않죠. 사람은 차갑게 보이고 네. 표정이 어색해 보이는 그것 때문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에게는 보톡스를 사용하지 않고 네. 눈꼬리 주름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눈꼬리 피부가 얇아서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 피부를 두껍게 해주는, 이를테면 필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자가지방을 얇게 깔아준다든지 해서 피부를 두껍게 함으로써 웃는 표정도 남고 주름도 개선되는 그런 효과로 기대하는 그런 치료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성분들이 크게 신경 쓰이는 부위 중 하나가 눈 밑이 볼록하게 나오면서 처지는 현상이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나요? 네, 그 눈 나이가 들면서 눈 밑에 변화하는 과정은 일단 피부가 얇아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피부가 처지고 그리고 눈 안아 쪽에 있던 지방이 밖으로 밀려 나옵니다. 그래서 뿔룩하게 보이죠. 네. 그리고 그 안아뼈 자체가 젊었을 때보다 뼈 자체가 더 커집니다.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해서 눈 밑에 노화가 진행되는데요. 이것의 치료 방법은 속눈썹 아래를 절개해서 불필요한 지방을 빼낸다거나 아니면 재배치시켜주고 네. 그리고 남는 근육과 피부를 당겨서 제거해주는 이름하여 하암검 성형수술이라고 하죠. 이 방법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가끔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빠른 방법을 원하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절개하지 않고 레이저를 통해서 눈을 뒤집어서 안에 건판을 통해서 열고 들어가서 불필요한 지방만을 제거하는 이런 수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입가의 주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나이가 별로 많지도 않은데 유독 팔자 주름이 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깊은 주름은 왜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음식을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표정을 지을 때 입꼬리가 계속 움직이죠. 네. 이것들이 계속 오랜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입꼬리 쪽에 주름이 패이기 시작하고 깊어지죠. 이것이 팔자주름 원인이 됩니다. 또 다른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광대 쪽에, 앞광대 쪽에 피부가 아래쪽으로 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팔자주름이 더 깊어지는 원인이 되죠. 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예전에는 주로 자가지방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자가지방을 빼서 골라가지고 팔자주름 골에 주입해주는 이런 방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이것은 이제 부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필러가 많이 좋아지고 가격도 많이 저렴해지다 보니까 요즘은 대부분 필러를 사용해서 팔자주름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또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이 아주 없기 때문에 예. 또 간혹 가다가 팔자주름이 깊은 분들이 또 보형물을 사용해서 깊은 골을 갖다 채우는 그런 시술도 하고 있습니다. 뭐 흔히들 귀족 수술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실리프팅을 이용해서 깊은 골을 다소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 광대 쪽의 피부가 지나쪽으로 처져서 네. 팔자주름 골이 깊은 분들은 중안면 교상수술이라고 해서 앞쪽 처진 광대 피부를 광대 쪽으로 다시 올려주는 그런 시술도 겸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볼살이 밑으로 처지고 목에도 주름이 생기는 건 정말 중력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 보톡스나 필러 이렇게 간단한 시술 가지고는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나요? 네, 우리 피부는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는 갈수록 늘어지고 그다음에 피하 지방층은 얇아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 스마스라는 근막층이 있는데 이 근막층도 같이 늘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수술을 통해서 늘어진 피부와 근막층을 당겨서 팽팽하게 젊었을 때 위치로 고정시켜주고 네. 그리고 남는 부분을 절제해주는 이름하여 안검 거상술 이것이 볼살 처짐이나 네. 목주름 치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간혹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실리프트를 통해서 다소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주름이냐에 따라서 뭐 보톡스를 사용하기도 하고 필러 혹은 리프팅까지 하는데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시술에 따라서 부작용이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럴 때면은 뭐 가장 많이 하는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를 잘못 투여하는 경우에는 눈뜨기가 불편하든지 네. 일시적으로 눈이 뻑뻑하다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실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시적으로 피부가 다소 울퉁불퉁해진다든지 네. 아니면은 다소 이렇게 찌릿찌릿한 느낌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건 일시적 현상입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뭐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에 생길 수 있는 염증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일시적 부종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또 수술의 관리가 잘못되면은 반응이 커질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네. 어떤 시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부작용은 아주 다양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상곤 원장과 함께 다양한 얼굴 주름과 그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끄덕끄덕, 으쓱으쓱 운동법이라고 아시나요? 뭉친 뒷목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인데 고개를 앞뒤 또는 왼쪽 오른쪽으로 끄덕거리거나 어깨를 귓볼까지 끌어올렸다가 내리는 간단한 동작이 목 근육을 풀어줘서 일자목 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일자목이나 목 디스크는 흔한 질환이 됐는데요. 오늘은 일자목과 목 디스크에 대해서 전주 우리병원 김재엽 원장과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한 근육통으로 오해하기 쉬운 목뼈 질환. 팔이 저리고 어깨가 아파도 목뼈 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목뼈 질환인 일자목 증후군과 목 디스크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목 디스크와 일자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먼저 허리 디스크가 좀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목 디스크가 더 흔한가요? 논문에서 보면 우리가 일생 동안 허리 요통을 네. 경험할 확률은 한 80에서 90%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경부통은 한 60%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목보다는 허리 아픈 요인이 더 많은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목뼈는 그 7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디수가 더 많고, 그다음에 허리는 5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플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유연성에서 떨어지거든요. 네. 어깨나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일자목이라는 이야기를 흔히 하던데 일자목은 어떤 상태의 목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원래 사람의 목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허리 자체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곡선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그 자동차 현가 장치도 네. 단단한 강철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용수철이 받쳐져 있죠. 네. 용수철이 있으면 이렇게 충격 흡수에 아주 좋은 구조로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목이나 등이나 허리나 옆에서 봤을 때 우리 활 시위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일자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충격 흡수 기능이 떨어지면서 뻣뻣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일자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이라기보다 어떤 그 목의 상황이 일자가 되었다는 현상을 말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자목을 갖게 되면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드러운 곡선이 되어 있을 때와 일자목이 되어 있으면 첫째로 충격 흡수 기능이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몸의 이 C자 곡선에 맞춰서 앞에 근육은 늘어나게 돼 있고 뒤에 근육은 수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수축과 이완의 근육 구조가 바뀌게 되죠. 네. 어떤 분들은 일자목을 지나서 거북목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숙여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인대나 근육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목을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평정 상태에 있을 때 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긴장돼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일자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피로라든지 그다음에 혈액순환 같은 게 많이 떨어질 수 있고요. 네. 이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목 디스크는 어떤 상태인 건가요?
목 디스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래 지속이 되면 꼭 일자목과 목 디스크가 일직선상의 비례 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목 디스크는 따로 이런 것들이 오래 그 자세라든지 퇴행성 변화가 오래 지속이 되면서 추간판에 그 퇴행성 변화를 거치면서 추간판이 뒤로 밀려 나오게 되면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네. 증상을 야기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퇴행성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두통과 목 디스크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떤 분들은 두통이 심해서 병원에 가면 뭐 목을 검사받기도 한다고 하던데 실제로 목 근육과 뭐 두통 이게 연관이 있는 건가요? 사실 그 목 신경 중에 예. 두통을 야기게끔 위로 올라가는 신경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경험상으로 보면 우리가 뇌를 전공하는 그 학자들은 두통이 있을 때 90% 이상이 두뇌에 이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두통이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 약 5%에서 목의 영향이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저처럼 척추를 위주로 해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네. 우리가 두통이 있을 때 90% 이상이 목에서 오고 네. 뇌에서 오는 경우는 약 5에서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설명드리는 것과 같이 일자목이 오래되어서 혈액순환이 떨어진다니 근육 과긴장이 되면 임상적으로 보면 두통이나 그런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도 환자분이 두통이 그 호소를 하시면서 오시면 사실 뇌 MRI나 그런 쪽의 검사보다는 네. 목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를 일단 시도를 해보고 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뇌에 대한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목 디스크의 경우에 목을 제외하고 또 어떤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나요? 사실은 우리가 허리 디스크도 허리에 디스크가 있으니까 허리가 아파야 되는데 네. 허리는 안 아프고 엉치나 다리 쪽, 뭐 발목만 아프다든지 엄지발가락만 저리거나 아니면 발바닥만 저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근데 목은 특히나 목은 별로 안 아픈데 왼쪽 이렇게 어깨라든지 팔만 저린 경우가 허리보다는 조금 더 많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목이 아프고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 목 디스크가 있는 건데 증상은 다른 부위에서 나타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통증이 있을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연관통하고 방사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목 디스크가 있은 경우에 연관통은 어떤 거냐면 어떤 디스크가 있어서 신경이 누르게 되거나 그러면 목의 곡선이 변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그 주위에 있는 어깨 관절이라든지 이 악관절도 같이 맞춥니다. 이 곡선이 변하면. 네. 물론 크게 봐서는 등 근육도 변하게 되고 그다음에 허리 근육도 곡선이 좀 변하게 되면서 그것을 맞추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그 질환의 원인이 되는 병변은 따로 있는데 그 주위에 인접 구조물들이 거기에 어댑테이션, 적응이 되면서 생리화학적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데서 오는 통증을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가령 이렇게 비유하면 될까요? 총무과에서 김 과장님이 김 대리를 혼내고 있어요. 총무과에서. 네. 근데 그 옆에 서무과에서 네. 보고 있던 직원들이 자기 일은 아니지만 긴장할 수 있겠죠. 이 그렇죠. 사내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 네. 우리 계통의 일은 아니지만.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경우로는 그 방사통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계통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디스크가 있으면 신경이 딱 눌리는 부위가 있죠. 그러면 신경이 내려가는 위치로 쭉 해서 그쪽을 통해서 통증이 야기되는 경우가 방사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신경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손끝까지 가게 되는데 그 부위가 다 아픈 건 사실은 아니에요. 어떤 네.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깨만 아프기도 하고 어깨가 좀 낫는가 싶더니 여기 팔목이나 그런 쪽이 아프기도 하는데 저희가 보면 그게 신경이 지나가는 길은 같은 길이라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 방사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일자목, 목 디스크는 현대인들의 병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일자목 증후군을 겪는 이유는 뭔가요?
한마디로 원인을 입증하기는 힘들죠. 요즘에 특히 그 핸드폰을 많이 보죠. 예. 핸드폰을 보는 각도가 앞으로 약 30도 정도 이렇게 굽혀가지고 앞에 이렇게 그 목이 굽히는 자세인데 그 자세가 우리가 실험을 해봤는데 쌀 20kg을 머리에 이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네. 근데 그거를 깨어 있는 동안 계속 된다고 하면 장기간 계속 됐을 때는 그 근육의 긴장도라든지 혈액순환도 떨어지고 관절에 변형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게 오래 지속이 되면 추간판 탈출증이나 그런 거와 무관하지 않게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요즘에는 뭐 환경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디스크 자체의 변화. 네. 우리가 수액이라고 하는데 거기 말랑말랑한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는 혈액순환이 직접 혈관이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확산으로 그게 그 영양 공급을 받는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우리 식습관이나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앞서가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아직 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예 서서 진료를 보시면서 그 컴퓨터라든지 그런 네. 거를 이 눈높이에서 한 15도 방향으로 맞춰가지고 일하는 환경을 변화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고개를 덜 숙이게요. 덜 숙이게. 네. 이제 그렇게 좀 앞서가서 그렇게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일자목과 목 디스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집에서 하는 홈 트레이닝이 인기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집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인데요. 특히 최근에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야외 활동 대신 집안에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 홈 트레이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자세를 유지하거나 깊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까 직접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